투쟁 석유비축지부 부지부장 김진호입니다. 이번 울산 워크숍에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받았던 상상공장 이철원 박사님의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 깊고 공감이 되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어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첫 교육하는데 반응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아니, 너무 지루하게 했나 재미없게 했나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혹시 재미없더라도 좀 호응 좀 같이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공공연대를 특별히 이제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들은 물론이고 이제 조합원들까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석유비축지부는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약간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첫 우리가 교육에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부분 산업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대책을 세워서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과연 우리 이제 이 지금 사회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벌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고민이 좀 없던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시리라 싶은데요. 화두를 요걸 던집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할 생각인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예. 다들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행복 만족도에 대해서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크게 30% 이상을 넘지 않는 걸로 어느 통계나 대체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노동자들은 더 할 것 같은데요.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이제 우리가 던져보면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다른 게 있어 얘기하는데 이제 반대 질문을 하죠. 네가 돈이 부족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당신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사실은 저는 어떤 이 설문조사에서 뭘 기대했냐면 여기 맨 뒤에 가족이라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 압도적으로 거의 80% 넘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이거라고 확고하게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몇 년 전에 그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여론조사를 했죠. 만일에 니한테 10억을 준다면 2년쯤 된 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억쯤 준다면 1년간 감옥을 가야 된단다. 그랬을 때 너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한 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더 높습니다. 10년간. 예, 절반 이상이 10억 생긴다면 10년도 갑니다. 10년 우리 이제 그렇게 되나요? 1년이면 아무것도 혹시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감옥에 안 가가지고 관리자로 좀 있어요. 아, 있어 보셨습니까? 저도 가나? 아니요. 다른 걸.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감옥을 갔다 왔던 입장에서 학생운동 시절에도 그렇고 또 나와서도 특히 이제 98년 현대자동차 10,000명 정리해고 하는 투쟁이 있었어요. 뭐 저는 현대자동차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거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 싸워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열심히 싸우다가 자동차 노동자들은 안 잡혀가고 제가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한 1년 4개월 살았는데 감옥에서 1년은 되게 깁니다. 생각보다. 네. 그런데 10년이라니까 너무 이제 욕심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시대로 되고 있고, 이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정말로 가슴 아픈 어떤 사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어떤 벌 수 있고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을
충분히 이제 인정받으면서 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번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이후에 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비정규직 1000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대략 통계로 잡히는 게 2천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이 말 그대로 평생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거고요. 이들이 이제 버는 돈이 노동자들 여기에 해당하겠죠. 대략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이제 평균 임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 이제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임금으로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거고. 이 200만 원 넘나드는 월급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4인 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제 살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것들이 늘 이제 우리 고민으로 되고 있고, 더더구나 일자리가 그나마 이 임금, 이걸 넘나드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평생 이제 보장이 되면 좋겠는데 늘 이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인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일단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불평등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를 놓고 보실 때 상위 이제 우리나라를 따지고 보면은 상위 10%가 가져가는 게 평균적인 1년 소득이 1억 7천 정도 된다. 뭐 1억 7천 좀 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10% 안에 드시는 건데,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대체로 이제 하위 50%가 가져가는 평균 이제 소득이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가게 되면 더 차이가 많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누적되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상위 10%가 이 자산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이 한 2경원 정도 됩니다. 경이라는 숫자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놀이하면서 셌겠지만 실제 있는 화폐는 아니고, 이제 컴퓨터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2경원 중에서 이제 상위 10%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위 50%이 사람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거에 전체 50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재용이 같은 작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자산이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한 예금, 은행에 한 예금,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어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던 소득 불평등은 거의 전 세계에서 1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1위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데, 문제는 이 소득 불평등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략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소득들의 종류를 근로소득, 이자소득, 은행에 예금 넣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하시면 배당소득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쳐가 이제 종합소득, 이렇게 우리가 통합된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위 50%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금액도 적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가 일해서 번 돈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위 0.1%나 상위 1%에 있는 자들은 금액도 많지만, 그게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게 이 내용이 더 꼬롱한데, 보시면 얘들이 거둬들이는 소득에서 근로소득은 2%밖에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요거를 단순 환산해서 계산하자면 우리에 비해서 요 있는 친구들은, 있는 작자들은 일해서 번 소득이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들이 어떤 소득을 많이 거둬들일까 봤더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무려 60%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자나 배당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이 우리가 흔히 이걸 일 안 하고 가져가는 소득이니까 뭐라 부릅니까? 불로소득,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 불로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 봉건제 사회까지는 물건을 생산하는 이유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자본주의는 훨씬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상품 중에서 아주 독특한 상품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가진 노동력도 상품으로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품은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싸게 사는 게 좋죠. 이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와 배당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어디서 발생할까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정몽구가 100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가 이제 울산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예를 들 때 이 100원을 가지고 나중에 140원을 만들어내야지 얘는 망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40원짜리 화폐를 가지려면 140원짜리 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 100원으로 어떻게 14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낼까?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를 보시게 되면 140원짜리 차를 만드는데 우선 들어가는 것들을 얘는 시장에서 삽니다. 100원으로. 예를 들면 뭐 기계, 그 다음에 철판,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유리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에 60원을 썼다 칩시다. 그래서 일단 60원을 소비했고 이것만으로는 차가 안 만들어지죠.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결합이 돼야지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고 우리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냐 하면 40원어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만큼만 시킬게,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노동 강도만큼만 시킬게라고 계약서에 쓰고 우리한테 40원을 주고 우리의 노동력을 사는 것이죠. 100원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100원에서 어떻게 140원이 뻥튀기 될까 하는 건데요. 140원짜리 차가 나오는 데서 들어가는 기계, 철판, 페인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변 자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본 중에는 가변 자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그 비법이,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40원을 기시를 주고는 그 일, 그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 등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치를 보면은 항상 뻥튀기 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0원을 만들어내고 얘가 자본 140원으로 축적하게 된다. 이런 구조가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운영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40원, 100원에서 40원을 뻥튀기 된 이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 이윤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생산수단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다?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원, 이 만들어진 이윤 40원은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면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시대 이 시기에서 노동자들이 왜 세상의 주역으로 될 수밖에 없냐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이 소위 말하는 사람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유지합니까? 자본가들, 돈 있는 애들이 유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동자들이 한날 한시에 만일에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장과 예를 들면 운송수단 등을 전부 다 멈춰버리고 파업을 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가치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본가들이 몰락한다 이 얘기로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주인이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세상인가 지금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얘들이 가져가는 이 이자 배당소득 같은 불로소득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윤에서 예를 들면 정몽구가 누구한테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차입했다면, 자본을 차입했다면 배당금을 줘야 될 것이고 은행에 빌렸다면 이자를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가져가는 이자와 배당이라는 것도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일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40원 내지는 얘들에게 가는 이자와 배당을 모두 다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으로 돌려줘야 될 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첫 번째로 착취를 하는데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는 구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못 살펴보셨던 걸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물가가 오릅니다. 올해 특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고통을 받는 사람, 모든 계급 계층이 다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받는 계급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놈이라고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힘들어지죠.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챙기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진의 입장에서 빼앗겼던, 임금으로 빼앗겼던 부분을 다시 걷어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3.1%입니다. 3.1%입니다. 명목 임금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찍히는 임금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머니에 진짜 들어오는 돈. 주머니에 진짜 들어오는 돈. 이 임금을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입니다. 이 뭔 얘기입니까? 열심히
현장에서 임금 인상 투쟁하고 나는 노동시간 지켜가면서 근무 서면서 열심히 투쟁하고 노동해가지고 번 돈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뭡니까? 빌어먹을 짓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한다.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열심히 투쟁해서 3% 임금 올렸지만 물가가 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물가 따로, 임금 인상 따로를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 같은 데는 105년 만에 간호사들이, 전국의 간호사들이 모두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왜? 영국은 물가가 지금 9% 10%대거든요. 근데 임금 인상률은 3%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물가가 오르는 데 따라서 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연대해가지고 파업하는 것들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물가가 왜 오를까를 분석해 봤더니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이 우리보다 올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자리가 지금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은 주로 시간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웃돈 얹어줘야지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물가가 9% 10% 이렇게 가는 거는 노동자들이 강성민주노총이 귀족노조가 자기들 배불리기 위해서 임금 인상 투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물가가 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이것이 다수가 아니라 결국은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기들 이 혼란한 경제 상황에서 이윤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분석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끔 우리가 언론에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 혹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너 열심히 민주노총 너무 막 팔 휘두르대 가지고 물가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거 아니야. 불안정한 거 아니야. 경제가 불안정하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끔씩 이런 거 쫍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줘.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조사를 해봐도 임금 인상분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10%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핵심적인 건 이거다. 세 번째가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최종 이제 금리가 이제 다 올렸거든요.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3.25%한 얘기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가 3.25%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충분히 겪고 계실 건데 7% 8%대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요거 때문에 연끌족이나 특히 이제 집값 오를 때 같이 올라타가지고 아니면 코로나 때 주식 가격 오르니까 빌려가지고 올라탔던 분들이 지금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900조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3.25%인데 내년 1월부터 또 올릴 겁니다. 또 올릴 겁니다.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 자본들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추 요놈들하고 맞춰야 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12월 16일 우리 시간으로 한 번 더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4.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 이상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달러가 안 들어온다. 있는 달러도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전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100선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2500선 가까이에 오니까 조금 마이너스 30% 됐던 게 내지는 마이너스 20% 됐던 게 조금 상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뭐 매경TV, 한경TV, 토마토TV 이런 나오는 작자들 말입니다. 기업에 돈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개미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2500선 넘어지게 되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이익을 보는 작자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은행에 대출 내가지고 돈 빌렸던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고스란히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이런 결과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4.5%에서 4.75% 여기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를 가지고 얘들은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면 우리를 이제 우리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6%까지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들이려면 돈을 쓸 수 없도록 금리를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자기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장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뽑아먹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과정에서 우리를 착취합니다. 뽑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를 가지고 또 한 번 뽑아먹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한테 돈을 빌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갖고 뽑아먹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3대 세금인데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뭐 70%, 세 개를 합치게 되면 70%가 넘습니다. 소득세는 동지들이 내시죠. 그런데 이 나머지 두 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그럼 아까 기업 이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습니까?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거라. 결국 이 법인세는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기업이 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가가치세. 우리 왜 물건 살 때 10%씩 떼지 않습니까? 얹어가지고 사야 되죠. 부가세 10%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10%가 붙습니다.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10%가 붙습니다. 소매상에서 우리 노동자들, 최종 소비자에게 오는데 10%가 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장이라든가 도매상, 소매상들은 그 자기들이 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급을 못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걸 소비하는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3대 세금은 모두 다 노동자들이 내는 겁니다. 이 세금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나라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억울한 게 의료보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지들이 대략 소득 구간이 요점 구간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동지들 전체 소득에 대비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얼마를 내고 있냐를 보시게 되면 소득에 대비해서 5%에서 7% 정도를 냅니다. 많이 내는 겁니까? 적게 내는 겁니까? 5%에서 7% 정도 의료보험으로 내시는데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근데 비교를 해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이재용 같은 애들은 의료보험을 얼마를 내냐면 전체 소득에 대비해서 1%를 채 안 내요. 뭔 얘기냐? 이 논리는 뭔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실효세율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내는 꼴입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건 사회 부조잖아요. 공적 자금입니다. 부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노동자들 없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고 있는 작자들은 오히려 적게 부담하는 구조로 철저하게 짜여져 있다. 이것도 제가 오늘 동지들에게 설명을 안 드렸으면 이런 구조가 있는지조차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종업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봅시다. 냈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돈으로 세금이 쓰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이 자기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데 과연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줘야 될 이유를 느낀다? 미국이 그렇게 정말로 이 훌륭한 나라입니까? 자기들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속에서. 근데 한국에 있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1년에 우리가 1조 원씩 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아주 조라는 돈을 많이 얘기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돈인지 모르겠는데 동지들이 100년을 산다 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1조 원을 쓰려면 하루에 2,700만 원씩 써야 됩니다. 하루에 2,700만 원씩. 이거를 10,000원짜리 다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2kg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돈입니다. 고등학생들 절반을 무상교육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를 그냥 쏟아붓고 있다. 우리 세금으로.
미국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구입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싫습니다. 미국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전쟁을 막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렇게 하면 전쟁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대결 구조로 가게 되면 엄청난 나중에 혼란이 올 수가 있고 실제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 떨어진 비행기를 우리나라에만 비싼 값으로 팝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이 비행기 업그레이드 하는데 2년마다 3천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런데 헛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면 7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도 우리를 착취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억입니다. 이거보다는 기간이 좀 더 덜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모아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자, 아파트를 살 때 평생 우리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꿈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마련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에서는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원금과 이자를 받죠. 그래서 우리한테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우리 모르게 시장에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원금과 이자가 원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돈들이 금융기관을 거쳐가지고 이 상품을 산 투자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금융기관이 이걸 팔 수 있는 것은 IMF 이후에 들어온 제도거든요. 돈이 마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억 채권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100억을 팝니다. 채권을. 그럼 100억이 여기 다시 들어가겠죠. 대출해 줍니다. 다시 채권이 형성됩니다. 또 팝니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은행에 돈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좀 이상한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투자자가 주로 누가 들어오냐면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 많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원금과 이자가 금융기관을 거쳐서 모두 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일반적인 회사 채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요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채권들은 망해버리면 휴지 조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저당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안 갚으면 경매에 넘겨가지고 원금을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식 이거 많이 하시는데요.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다 하십니까?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여기 지금 시장이 아주 안 좋잖아요. 시장이 좋았던 시기 2015년을 전후해가지고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에 투자한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지표인데요. 몇 프로로 보이십니까? 상상도 못 하셨죠. 마이너스 74%입니다. 10년 동안 통계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만큼 꼬랐는데 이만큼 꼰 걸 어떤 놈들이 가져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런 구조에서 동지들이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떼가지고 꼬박꼬박 주식 넣어서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이상한 그 앵무새들이 떠드는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동지들이 돈을 딸 수 있는 판이 못 됩니다. 절대로 못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동지들한테 짜장면을 사주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요런 구조고요. 여기서도 우리를 꼬셔가지고 착취를 합니다. 뽑아먹습니다. 뽑아먹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가게에도 재난지원금이 풀렸고 기업들에는 거의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장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놈이라는 놈이 결론적으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대한항공 직원들 6개월씩 무급휴직 들어갔지 않습니까? 비행기 못 뜨니까. 동지들 같으면 당연히 그 직원들 월급 주든지 유급휴직으로 돌려주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항공 주식 샀습니다. 자사 주식.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한참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매경이나 함경 이런 TV에서 앵무새들이 뭐라고 떠듭니까? CEO가 자사 주식을 사는 거 보니까 호재가 있네요. 그럼 집에서 소주 한잔 먹다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미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하고 얘들하고의 다른 점은 얘들은 일정한 시기에 주가의 꼭대기점이 어딘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평생 모릅니다. 가봤자.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한참 올랐을 때 팔고 치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려있는 이 구조가 계속됩니다. 이건 동지들이 선택해야 될 투자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고스톱을 치는 게 낫습니다. 광은 팔 수 있잖아요. 그게 낫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나마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은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가상화폐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가상화폐가 왜 생겼는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인터넷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시장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탈중앙화되어서 이 시장 자체에서 법도 정하고 거래도 하고 화폐도 여기서 쓰도록 만들겠다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면 여기도 시장이니까 의류시장, 금융시장, 뭐 신발시장, 컴퓨터시장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체인인데 여기도 시장이니까 사용해야 될 화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환수단.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그냥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내면 지금은 은행을 거쳐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게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이 기록되는 장부를 뭘로 쓸 건데 비트코인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비트코인을 아직도 토큰 주는 걸로 이해해.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 지금 이걸 노리고 만들어진 가상화폐 그 전자장부가 5만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전 세계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쓰일지 도지코인이 쓰일지 아니면 망에 자빠진 루나가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5만 개 중에 고르십시오. 만약에 그걸 맞추는 분이 있으면 저 그분하고 대나무 꽂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진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화폐 발행력입니다. 화폐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뭔 얘기냐면 국가를 해체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자 비트코인이 한때 얼마까지 간다 했습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1억까지 간다 했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가격이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비싸서 사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돈의 일부를 개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개미들도. 여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애들하고 세력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기 세력들이 잔뜩 끌어올리고 여기에 개미들이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말 그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개미들이 주식 가격, 이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자본력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무의도식 해도 됩니다. 이런 거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 묻은 개미들의 돈까지도 이 투기 자본들은 욕심을 내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돈 문제는 그만 얘기하고 일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70% 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갈군다는 거죠. 어떤 놈이 제일 많이 갈구나 했더니 역시 상사입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장 놈이 한동준은 반장이시죠? 아직 아니에요. 관리자 놈이 갈구든 하여튼 뭔가 갈구. 반장은 관리자 아니에요. 굉장히 여성 동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당하는겁니다. 부당 노동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적게 주면 일이라도 편하게 해주지. 이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조를 한다 이러면 일단 가족들부터 부인들부터 이런 인식이 강력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우리 노동자들 중에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아침에 잘 갔다 올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자 수가 멕시코와 더불어서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노동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노동자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근로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돈 벌어서 지금까지 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건설 노동자로 살면서 무엇이 가장 싫습니까? 돈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가다라고 인식되는 것, 그리고 뭔가 비교 대상으로 되는 게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었어요. 일하는 것을 천시한다고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돌아가는데 노동자들을 천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이게 건설 노동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절반이 노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때부터 노동이 소중하다, 노동자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껏 저 같은 놈한테 와야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눌 수 있겠지. 노동자 하고 나서야 노동자라는 이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됐지.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학교 정규과정에 노동교육이 빠진 나라.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 노동자라는 말을 설명해주고, 일하는 사람이다 설명해주고, 노동자라는 것이, 노동자라는 이 말을 딱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나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더 확대하면 인구의 90% 이상이 노동으로 먹고 삽니다. 이 노동자의 자식들은 90% 이상이 나중에 지네도 성인이 되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좀 이따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동자인 그 자식들이 아버지 노동자에 대해서 내지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다. 노동 권리 지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이러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자, 돈도 못 벌어, 사회적 인식도 안 좋아, 자식들까지 존경 안 해. 뭔 살맛이 나겠어?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다 돈 문제. 월급이 작으면 만족도가 떨어진다. 더 억울한 거는 우리 노동자들은 있는 돈으로가 7년 먼저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정기검진 시켜줘도,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시켜줘도 우리가 더 많이 돈 들이지 않으면 중요한 거 못하잖아요. 이정희 같은 애들은 분기에 한 번씩 삼성병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로 찍어대는데 우리하고 다르죠. 7년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7년 먼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저하고 이재용이하고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죽는다 칩시다. 그러면 공평한 거잖아. 천만의 말씀. 제가 이재용이보다 먼저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애들에 비해서 11년 동안 끙끙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골골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건강수명이 더 악화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노동자 생활이, 이 노동자의 천시받는 정말로 주인된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노동자의 삶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판사, 검사, 의사 되는 거는 꿈을 꾸는 거와 마찬가지다.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수저계곡도입니다. 뭐 워낙에 많이 됐던 이야기니까. 이 부의 대물림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게 자산 양극화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2경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2경 원 중에서 보시면 상위 10%가 갖고 있는 것이 65%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다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요. 부동산으로 오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갖고 있는 게 전체 우리나라 토지, 주택, 건물의 9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는 분 저까지 포함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3.6% 토지, 건물, 주택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부터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우리 노동자 평균 임금은 약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적게 오른 것도 또 아닙니다. 세계 평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왜 아파트나 땅을 사는데 우리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임금이 6배 오르는 동안 땅값은 30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은 150배가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어지는 큰 아파트 단지들은 30대 재벌이 소유한 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리 쌀 때 사가지고 느낌 오실 겁니다. 국토부 직원들한테 뇌물 찔러 넣어서 거기 개발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부동산학 박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도 해봤습니다. 거기를 개발 지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선 하나만 끄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진해 건설사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으니까 재벌인데 그 중에서 반드시 안 빠뜨리고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건설사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15층 아파트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층 아파트를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선부장 하잖아요. 그러면 선부장이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건설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살 사람들, 서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건축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부장입니다. 선부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박정희가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15층 아파트를 짓는다 치면은 몇 층까지 선부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건설사가 다 먹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5층 아파트를 짓는다. 대략 5층. 얼추 비슷합니다. 4층까지만 선부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건설사가 주워 먹는 겁니다. 이런 대동강물 팔아먹는 잠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눈먼 땅 사가지고 땅값도 올리고 건축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서 뽑아먹고 이런 거죠. 이러니 이렇게 오르는 임금으로 이걸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평균 소득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5배 정도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서민들이 먹고 살기 좋다 하는 사회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5배가 아니라 18배가 넘습니다. 18배가.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자면 평균적으로 18년은 모아야지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 우리 현재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부자들이 많은데요. 이 정도는 버셔야지 2집 살림, 3집 살림도 할 수 있겠죠. 집부자 우리나라 1100명. 이 임대소득으로 한 해 1조 원을 법니다. 임대소득으로. 부동산 국가죠. 이 부자들이 이 부를 대물림해서 다시 자기들의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억만장자들 중에서 자수성가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뭔 얘기입니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 부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수성가형이 없다는 것은 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구조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죠.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그게 당연한 거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흐름이 되어 있다. 안타깝죠.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 할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아버지가 얼마나 인맥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성인자녀 분석을 했더니 경제생활을 하는 성인자녀 소득이 결론적으로는 학생 시절의 부모 소득 수준과 똑같아지는 성향들이 있더라. 이런 분석입니다. 아이들 속에는 성공해도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21개국 청년들에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찬성하라 물었더니 요 정도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보시려 합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구조가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학교 다닐 때부터 동지들은 있는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지원을 못 해줍니다. 애들을 서울대 보내려면 적어도 이런 금액을 써야 됩니다. 아주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라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기껏해야 동지들은 아이들 보내는 게
유치원생 시절 생각하면은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게 다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서울대 가라고 하는 거는 양심이 없는 일. 애초부터 출발점이 다르다. 가구소득에 따른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좋은 대학,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갑니까? 부모 소득을 따졌더니 부모가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가는 비율이 부모가 못 사는 아이들이 가는, 못 사는 집의 아이들이 가는 비율의 7배가 넘습니다. 왜냐? 얘들은 유치원 때부터 한 달에 200만 원 넣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 놈들 훌륭하잖아요. 정말 기특하잖아요. 부모 못 사는데 서울대 간 놈들. 그런데 결국은 취업하면서 부모 욕을 합니다. 똑같은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부모가 잘 사는 애가 받는 처돌급과 부모가 못 사는 애가 받는 처돌급입니다. 와, 이런 정도야? 이게 왜 이래? 똑같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요즘 블라인드 채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얘들은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얘기고 우리 애들은 부모 덕을 못 봐서, 인맥 덕을 못 봐서 결국 중소기업밖에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나온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한번 흑수저로 낙인이 찍히면 흑수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10%가 안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노동자의 아이들은 이 노동자는 손주도 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인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잘 사는 애들과 그렇지 못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결혼을 못하는지는 동기들 아마 더 잘 아시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까 부지부장 맞죠? 네. 응. 부장이 자녀가 5분이래. 내가 가슴이 아프다. 진심으로.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씩 생각하고 낳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입니다. 대학교 마칠 때까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이것도 몇 년 된 사례입니다. 평균 비용이 3억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낳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봐요, 그래도. 이것만 하고 요즘 애들 끝납니까? 요즘 캥거루족들 많잖아요. 지가 독립해야 될 때 됐는데 아직도 부모 주머니에 살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요놈들을 결국은 시집장가는 보내야 이제 겨우 독립이 되는 겁니다. 옛날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시집장가 가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낳아가지고 이놈들을 낳아가지고 정리시키는데, 독립시키는 데까지 최소 비용을 합쳐보면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노후에 뭔가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골프 치면서 돈 없으면 하다못해 게이트볼이라도 치면서 살아갈 거다. 천만의 말씀. 동지들이 노동력이 있을 때, 경제활동을 할 때 버는 돈들은 전부 다 이놈들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노동을 뜯어먹고 사는 놈들입니다. 내가 나왔으니까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놈들을 독립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돌아오냐 이 말입니다. 병든 몸밖에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 노동자들의 처지입니다.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후에 믿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나마 국민연금이 우리한테 어떤 효자 역할을 할까 한번 볼까요? 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버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더럽게 늘어납니다. 벼랑박이 똥칠할 때까지 사니까요. 결국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통계로는 2055년이 되면은 국민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7%거든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91년생 혹시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91년생부터는 못 받습니다. 연금을 한 푼도 열심히 내도. 제가 이 교육 하면은 91년생들은 인상 쓰죠. 시제부터 안 낼래. 안 내면 됩니까? 다 떼가 버리는데 준조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부인하고 있으면서 손잡고 산책이라도 다니고 등산이라도 다니면서 라면 끼리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결국 우리가 선택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번개탄 피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노동자들 삶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노동자들, 우리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이제 분노하는 사회에서 넘어서 원한이 쌓이고 쌓이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유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디도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뭔가 행복하고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워합니다. 짜증납니다. 정리하자면 방금 몇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사례들을 제가 동지들에게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슴 아프게 아이들에게 이걸 또 물려줘야 돼요. 아까 제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전거 타고 배달하고 저녁에는 계단 청소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시고 동지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공장 테두리에만 빠져가지고 임금 인상, 교대, 금면 그것만 가지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사회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를 만든 것이고요. 이 노조를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많은 투쟁을 통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구속되고 하면서 힘겹게 노동조합을 이제 합법화 시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전 세계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들에는 다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법의 사항도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자, 내용이 좋습니다.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하고 기타 노동자의 여기 잘 보십시오.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라고 노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법에 들어가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랍니다. 정치적. 예. 노동조합은 원래 만들어질 때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조직입니다. 왜?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이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이니까요. 이 사회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런 데서 영역에서 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뭐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생산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것도 지네 입맛에 맞게 하잖아요. 우리 민주노총이 만약에 경제 권력을 잡았다 이러면 8시간 노동제 꼬박꼬박 지켜질 거고 최저임금 듬뿍 오르고 일하다가 죽는 사업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경제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풍부히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권력.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돈 적게 들고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경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떡하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니네 하는 거 그거 사회주의야. 자유시장 경제에 안 맞아. 니네 국가보안법 적용할래. 니네 해산해. 이러면 끝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 힘을 비축하고 그걸 발휘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노동자가 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노동자의 정치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고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일시적으로 우세해가지고 현장 권력을 우리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과 간부들부터 먼저 깨닫고 결심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을 이 방향으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로 말도 하기 싫은 이 노동자들의 어떤 억압과 착취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우리에게 노동조합이란 뭡니까 하면 열심히 투쟁하기 위한 어떤 단결의 무기, 힘의 집단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조합원들을 설득도 못하고 감동도 못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갑시다라고 그들을 끌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공동운명체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조합이 그 어떤 탄압에도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지향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합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줄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뒤로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나가게 돼서 간부를 하셨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분들인 걸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심하고 우리 노동조합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의 힘이 강력한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내 새끼를 누가 때리면은 그거하고 평생 외수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석유 비축기지 노동자들만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공공연대 모든 노동자들이 우리의 형제로 되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우리의 형제로 됩니다. 그럼 남의 일로 안 봐집니다. 형제의 일을 어떻게 남의 일로? 화물연대가 지금 깨지게 되면 민주노총으로 바로 화살이 날아오게 되고 민주노총이 박살내면 동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힘을 모으고 화물연대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당면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득하려면 조합원들과 우리 노동계급 전체가 단결할 수 있는 사상으로 강력하게 동지들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린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억압과 착취하는 반대하는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보고 조합원들이 붕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간부들이 어설프게 싸우면 조합원들도 다 합니다. 동지들도 조합원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노동자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돈도 가진 게 없고 총도 없고 정치 권력도 없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고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야 우리 노동자의 강력한 어떤 집단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과 노동자의 힘에 기초해가지고 단결과 투쟁, 연대의 힘에 기초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지향해 나가는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야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세상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다. 그래야 이 얘기도 구호가 아니라 이제 좀 지겹잖아요. 언제까지 천막 치고 추운 날 국회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제 저 나이 들어가고 뼈가 시립니다. 어디 앉아있으면 다 마찬가지지. 동지들과 마찬가지 처지에 있는 동지들보다 임금 훨씬 적게 받습니다. 마트 노동자들도.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꾼이 아니라 누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이렇게 나설 수 있어요.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동지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맹아체가 민주노총에서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힘, 친일파의 잔재들,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의 잔재들, 그들 갖고 이제 답이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토론해 봅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향후에 우리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그 맹아를, 씨앗을 얘로 보고 있습니다. 얘는 국회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키워야 된다. 이제는 두 개 믿어가지고 될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더불어서 여기에 관심을 동지들이 가지시고 여기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쟁하고 활동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좀 길지만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u acho que o clima do reconhecimento que as pessoas passaram a perceber que o Brasil é dele.
presidente brasileiro. 브라질이 문명률이 아시겠지만 40%가 훨씬 넘습니다. 아직도 현대시대에 문명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금속 노동자 출신의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 브라질 사회에서 앓고 있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치면 수구 보수 세력 친미 대통령이 앉혀지고 이후에 브라질은 4년 동안 또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이제 룰라가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감옥도 갔다 오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민중들이 힘을 모아주냐, 이 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그 민중들의 힘이 모아져서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단순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브라질 노동자들보다 우리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은 훨씬 더 잘 말 그대로 조직되어 있고 단결되어 있고 훨씬 더 사상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지들이 결심하시고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그 일정에 그 이제 험난한 경로에 동지들이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함께 돕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